네, 2부 마켓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1부 할 때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유럽 최근에 또 계속해서 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유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보니까 뭐 독일 증시도 그렇고 독일 음, 10년물 아,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엄청나게 빠르게 네, 치솟더라고요. 우리가 예. 한번 2월 중순에 이걸 네네. 비슷한 주제로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때 음, 아마 주제가 글로벌리하게 그 달러가 후퇴하니까 이 주식 자금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빠져나와서 유럽하고 홍콩으로 많이 네. 옮겨가더라. 아, 그때보다도 더 지금 보면은 많이 상황이 올랐어요. 더 이제 더 속도가 음, 붙고 있는 네. 느낌입니다. 항상 이럴 때 또 이렇게 막 더 간다 이러면 또 그 말씀드리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되게 어 길게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지금 이런 자금 흐름 자체가, 유로의 강세, 예. 그다음에 유럽으로의 어떤 자금들의 이동. 음,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아까 봤던 미국 그 달러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음, 이야기도 해당합니다. 네. 우리가 올해 들어서 가장 금융시장의 큰 반전 스토리 이럴 줄 몰랐다 하는 게 그러니까요. 예. 유로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아,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네, 그 광물 협정 서명할 그 당시를 기점으로 더 약간 네, 기폭제가 된 느낌이 예. 있어요. 유로는 근데 왜 그간 이렇게 음. 약했을까요? 못 달렸을까요? 그러게 그때 한참 뭐 페러티 예, 한 이것도 2, 이제 붕괴되는 거 3년 아니냐. 가까이 거의 막 계속 유로는 이렇게 음. 밑으로 꾸역꾸역 밀리기만 했는데 유럽 경제를 보면서 성장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얘네들은. 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혁신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맞아요. 있더라. 근데 미국 경제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는 크게 뭐 기술 혁신 부분도 있었지만은 나라에서 그냥 돈도 좀 많이 풀었지 재정 않습니까? 부양. 예. 예, 재정 그 지출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돈을 잘 안 풀고 그냥 꽁꽁 싸매고만 있었던 맞아요. 겁니다. 예. 그러고 뭐 잘해야 그냥 유럽 중앙은행이 음. 이제 뭐 금리 좀 낮춰주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라는 게 미국만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라는 게 그 딥시크 이후에 중국산 예. AI 이후로 예. 이 상당히 이제 좀 그런 어떤 이게 독일, 아니, 그러니까 미국만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해졌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1대1로 이길 수 있는 예. 상대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떻게 네,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반전들이 계속 하나, 둘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은 항상 이렇게 추세의 바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돈이 가다 보면은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던 선수들은 계속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 숏 포지션을 잡았던,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선수들이 이제 유로가 계속 올라가니까는 네네. 항복을 하면서 숏 스퀴즈도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른데요. 일곱 번째 차트 바로 볼게요. 네. 그냥 쭉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유로입니다. 유로의 요 근래 한 1년치 흐름인데요. 와. 1월 저점에서 거의 지금 6% 넘게 올랐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뚫고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보라색 선이 200일 선이고,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1.0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목표 지점은 한 1.12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가을의 고점입니다. 이 정도까지를 최소한 보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달러 인덱스로 치면은 한 네. 2% 정도 더 이제 그 달러가 하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가 한번 그 여덟 번째 차트로 바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근래 이제 시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도냐 하면은 옵션 시장 안에서 네. 이 유로 그 달러 환율이 1.20까지 와. 앞으로 이제 6에서 9개월 사이에 1.20까지 가려면 지금 레벨에서 한 10% 조금 더 그렇죠. 넘게 올라야 예, 됩니다. 예. 그렇게 갈 거다라는 전망에 기초한 콜 옵션 매수가 네. 굉장히 아,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예.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9번 차트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리스크 리버설이라고 예. 그
풋 옵션이 있고 콜 옵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풋 옵션 대비 콜 옵션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주일짜리 지금 리스크 리버설은 5년 만에 가장 높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옵션 시장 내에서 유로 콜 옵션 가격이 많이 비싸져 있다. 그러니까 유로 강세가 더 이어질 예, 거다. 유로 강세를 선호하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FX 옵션 중에서 세 계약 중에서 2개꼴로 네. 유로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어. 쪽에 맞춰진 그런 옵션 계약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유로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그 달러가 약할 만한 그런 그 조건들이 반대로 상대적으로. 만들어졌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로가 강해질 만한 어떤 네. 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좀 우리가 되게 지난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 특히 그 독일 선거를 전후로 해서까지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운 그 시간이 한 뭐 20년 뒤에는 그때가 정말 큰 이벤트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번 우리가 10번째 차트 한번 볼까요? 뭐 10번째 차트 제목이 그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바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을? 아니요, 저는. 이게 이제 2월 20날에 네. 그때 그 트럼프가 자기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렸던 글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쭉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3,500억 달러를 썼다. 그러니까 유럽보다 우리가 돈 더 많이 썼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바이든 이놈이 그냥 멍청해가지고 같은 비용을 내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었다 하면서 가뜩이나 우리와 저들 사이에는 크고 아름다운 바다 대서양이죠. 예. 그러니까 그 바다가 크게 놓여 있어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도 없는 남일인데 네. 뭐하러 그런 데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 하면서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바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트럼프가 국제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그냥 함축해놨어요. 아주 압축적으로 그러네요. 농축해놨습니다. 그러네요. 크고 아름다운 예. 바다. 그래서 뭐 나한테 불똥이 튈 일이 아니면 그냥 바다 건너 불구경인 거죠. 그러네요. 내 할 바 아니고 네. 네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뭐 개입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면은 큰 비용을 나한테 그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이러니까 자주적인 국방 예. 안보가 필요하다. 이 목소리가 예. 높아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서 한 8일 있다가 오른쪽 사진 말도 이거 많고 유명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2월 28일 날에 서로 막 삿대질도 해가고 목소리도 높였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그 트럼프 사이에 설전이 오갔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보면은 그 벤스 부통령이 확실히 좀 불을 지폈어요. 예. 예. 뭐 그래서 거의 뭐 저거는 각본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고 서로 역할이 있는 예. 듯한 느낌. 예. 그래서 그 무슨 유튜버 기자도 막 옷이 뭐냐 언니 이러면서 양복 없냐 뭐 이런 이제 그 그러니까요. 질문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고서 이제 유럽 사회는 좀 약간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민주주의 세계에 이제 지도자는 없다.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믿을 만한 우방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일게 되죠. 이제 각자 도생인 거죠. 유럽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뭐 아직 예. 뭐 나토가 부러진다 뭐 이런 그런 건 데까지 아니지만.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계속 미국만 우리가 위탁하다가는 이게 뭐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만 위탁할 수는 없고. 뭐 트럼프가 이게- 국방비 예산 계속 증액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11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아저씨인데, 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독일의 차기 총리가 될 아주 유력한 분입니다. 기독민주당의 이제, 그 당수인 메르츠죠, 메르츠. 네. 이 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그 재정 준칙도 이제 완화하겠다. 국내 총생산의 0.35%까지만 묶어놨던 그 재정 그 적자 허용폭을. 이례적이잖아요. 네,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자주 국방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뭐 whatever it takes가 나왔습니다. 야, 이 말 나오면 일단 우리가 뭔가 이게 큰일이 생긴다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천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인프라 쪽에 투자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독일은 유럽 사회에서 재정 규율의 어떤 가장 그 표상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에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뭐 다른 남유럽의 요구를 다 무마시키고 계속 이렇게 돈을 꽉 조여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런 그 독일인데, 이 독일이 이제는 재정 규율을 완화해서 돈을 더 쓰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독일이 이 정도면은 남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더 이제 그렇죠. 하겠다라고 예, 나올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정말 이거는 어떤 유럽의 재정 그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큰 손해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미국은 뭐 바이든 때 이제 재정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했는데,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는 뭐 도치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재정 지출을 삭감할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재정을 좀 이렇게 움켜쥐는, 좀 조이는 이런 방향인데 비해서 유럽은 이제 그 재정을 풀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뜻 보기에도 그 재정의 효과에 의해서 미국은 경제가 좀 약간 둔화되는 길로, 물론 이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거를 갖다가 디톡싱이라고 맞아요. 표현합니다. 디톡싱 피리어드라고. 예. 그래서 이게 뭐 그간에 이제 이런 재정 부양에 중독된 상태에서 좀 이제 그 벗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바이든하고는 예. 완전히 다르게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미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데 유럽은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부양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모멘텀에서의 이제 엇갈림이, 네. 원래 미국이 좋았던 모멘텀이 이제는 유럽이 더 좋아지는 모멘텀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재정 정책과 경기 모멘텀의 그런 다이버전스가 예전과는 정반대쪽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네.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12번째 차트에서 무엇이든 하겠다의 원조 마리오 드라기가, 이게 2012년 그 7월 26일입니다. 여름 때 했던 말인데, 유로를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그때 했었지요. 한번 왼쪽 그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서부터서 한 6개월 사이에 유로는 무려 13%나 상승합니다. 이 무엇이든 하겠다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로가 이 정도로 멈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ECB가 유로존과 유로를 사수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였고, 지금은 유럽의 안보를 사수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통화 정책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재정 준칙을 완화해서. 그래서 이 무엇이든 하겠다의 모멘텀은 좀 지나서 놓고 보면은 그때가 좀 많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거 못지않은 큰 모멘텀이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큰 변화가 네.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는 뭔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니까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10년물 수익률 이런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맞습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네요. 어쩜 그렇게 잘하실까요? 우리 바로 한번 예. 13번 차트는 네네. 일단 이따가 보시고 네네. 14번째 차트 말씀하셨던 거 한번 네. 볼게요. 이게 바로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엄청나게 솟구치고 맞아요. 있지요. 이게 지난 수요일이었던가? 그날 하루만 보면은 30bp 넘게 오릅니다. 32bp 올랐던 것 같고, 그 다음 날에도 10bp가 올랐어요. 그리고 1월 저점 대비로 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저점 대비로 해서 보면 거의 한 80bp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독일의 국채 금리는 솟구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 전에 영국 사태 때처럼 안 좋은 의미로 이게 국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 매도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성장과 이런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큰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 이제 크게 선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장 모멘텀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빚을 많이 낸다라고 하니까는 뭐 국채 시장의 이런 수급 쪽에서는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국채 금리가 독일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니까는 15번째 차트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미국 10년물 수익률은 지난주 초, 이달 초였죠. 이번 월 초에 보면 3.18%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주 보면 이제 꾸역꾸역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4.3%까지 올랐는데 이게 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일본은 일본대로 또 재료가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또 다시 금리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독일이 잡아당기고 일본은 밑에서 밀고 하면서 쉽사리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밑으로 잘 안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지난주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스카페센트가 10년물 국채 수익률 낮추겠다고 했는데 여러모로 그 여건이 대내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진 않겠네요. 그래서 이게 참 미국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는 물가대로 이제 비싸지고 금리는 또 잘 안 떨어지고 연준도 보면은 그 파월 의장의 그 웨이트 앤 씨 기다리면서 뭐 살펴보겠다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 쪽으로도 잘못 움직이면 좀 이렇게 상당 기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물론 이제 큰 그림은 연준은 고용 쪽으로 더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물 금리는 그렇게 연준 의도대로 이렇게 좀 밑으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중장기 특히 이렇게 10년물 이상 금리들은 주변 국가들의 이런 힘에 의해서 좀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쉽게 잘 안 떨어질 위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유럽이 재정을 풀어서 아까 더 많은 경제를 부양하고 뭐 국방에도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부채를 더 많이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채를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유럽 국채 시장 안에서 조달하겠죠. 그 말은 유럽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유럽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소화를 해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 자금들도 좀 더 우리 유럽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또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과 유럽 국채 시장이 한정된 글로벌 잉여 자금 저축을 놓고서 서로가 좀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구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한테 와서 좀 더 내 거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줘야 할 위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좀 같이 밀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는 뭐 마리오 드라기 때 그 당시 모먼트 추억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뭔가 유로화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봐요? 유로에 그래서 13번째 차트 아까 건너뛰었던 그 13번째 뭐 몇 가지 그냥 간단히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레벨이 1.129. 근데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고 1.20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또 2차 상승 구간이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아까 소개했던 그런 유로 콜 옵션의 엄청난 수요를 이야기하면서 이 위안 시장에서 상당한 큰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다 왔다라고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 가장 하단에 보면은 MUFG 쪽에 어떤 외환 리서치 쪽 헤드
이쪽 의견을 소개를 해놨는데요. 네. 여전히 그 달러가 다시 한번 강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본다. 뭐 이렇게 보는 이유 속에는 관세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의 좀 혼란기,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결국은 다시 이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강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이렇게 달러가 지금처럼 좀 약해졌을 때, 싸졌을 때 지금 좀 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막 달러 자산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길게 보면 트럼프의 저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를 지금 사기는 좀 이런 감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근데 전술적으로는 좀 더 달러가 약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아까 봤던 옵션 시장에서의 유로 그러네요. 콜 옵션 쪽에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네. 그들의 시각이 옳다면은 좀 더 기다려도 좋은 것이고요. 네. 아니면 뭐 길게 보고서 유로보다는 그래도 그 달러지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조금씩 그 달러를 사셔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또 지나봐야 예, 알겠죠. 예.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유럽은 뭐 재정 지출도 확대하고 이러면 경기가 조금 더 부양될 가능성이 높고 네. 반대로 미국은 지금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그런 또 사실 올해 만기되는 정부 부채가 예, 엄청 많잖아요. 많아요. 만기 예. 도래하는 게. 그럼 이거 예. 리파이낸싱 생각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이래저래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 그렇죠. 낮춰야죠. 예. 이자 비용 때문에. 낮추고 싶은. 예. 근데 뭐 아까도 보셨듯이 외부의 환경들이나 이런 게 잘 받쳐주지는 않고 있는. 그래서 뭐 은행들 규제 완화해가지고 월가 은행들이 더 많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도록 SLR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유동성 뭐 레버리지 규제인데요. 그 레버리지 규제를 뭐 좀 더 풀어가지고 뭐 월가 은행들한테 미국 국채를 좀 더 많이 사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래서 트럼프가 중국한테는 세게 하기도 좀 애매하겠네요. 뭐 어쨌든 지금은 약간 트럼프의 전술은 우방과 뭐 적성국가 우리의 동맹을 가리지 않고 다 때린다인데, 네. 근데 조금은 그 전술이 약간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갑자기 그 태세 전환을 하면서 유로를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고, 아까도 네. 보셨듯이 달러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을 세게 밀고 나가면은 물가에 너무 단기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들. 자국민들이 좀 힘들어질 예.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관세 때리면은 달러는 무조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관세 예. 미국 예. 트럼프가 때려도 괜찮은 게 예.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예. 그게 상쇄될 거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 아니고. 스토리, 예. 그 스토리는 이제 시장이 더 사지를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관세는 결국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자해극이 되어서 네. 오히려 그 달러를 위태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트럼프의 대외 전략은 유럽의 각성, 안보 위기 의식을 낳게 해서 유럽이 드디어 이제 재정을 더 동원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유로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유로가 강해지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달러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두 개의 큰 힘들이 지금 그 달러를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의 고집이 섣불리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렇죠. 유럽에 저렇게 이제 선회하는 건 이제 겨우 시작인 것 같고, 예. 아까 whatever it takes 때 뭐 뭐든지 하겠다는데.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예. 무려 13%막 유로가 그렇죠. 강해졌다라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국면은 좀 더 가겠다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16번째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미국과 유럽의 다이버전스 스토리인데,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CT에서 내놓는 서프라이즈 지수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가 연두색인데요. 밑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죠. 이 말은 시장 예상보다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이 유럽의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유로존의 경제 지표는 요즘 들어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텀 상에서의 어떤 다이버전스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은 미국과 독일의 부채 비율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부채 비율은 한 GDP의 120%예요. 네. 근데 독일은 63%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 돈을 써도 더 많이 독일... 부채를 일으켜도 더 많이 부채를 일으키겠죠. 물론 남유럽의 몇몇 안 좋은 나라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근데 우리가 유럽에서의 어떤 유럽 시장에서 독일이 갖는 의미는 일종의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이렇게 유로존의 신용은 독일의 신용에 맞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일이 부채를 더 늘릴 공간은 미국보다 훨씬 많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다이버전스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17번째 차트를 보시면 그 다이버전스의 산물들입니다. 이게 주황색이 미국하고 독일의 10년물 금리차입니다. 밑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거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하는 동안 독일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차가 좁혀졌고요. 그래서 보라색 선인 그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서서 봤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다. 3부에 이어서 좀 더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네. 18번째 차트 바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차트 요즘에 엔비디아 차트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헤드 앤드 숄더라는 혹시 그런 알죠? 패턴 아시죠? 예. 양쪽 어깨에 있고 예. 머리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언뜻 보면 이제 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손가락으로 네, 맞아. 그런 헤드 앤드 숄더 월간 차트나 이제 주간 차트를 보면은 거기서 우측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건데. 그게 훅 무너지면 더 이제 내릴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아까 봤듯이 고점 대비로는 지금 한 25%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18번째 차트에서 주황색 선이 51선입니다. 네. 녹색 선은 201선이거든요. 51선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201선과 곧 만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어떤 위험성.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밑에 있는 RSI, 14그레일 상대 강도 지수는 좀 이제 너무 많이 과매도 영역에 이제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몇몇 기술 지표들은 아직 안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엔비디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게 실적 발표 이후로도 별로 이렇게 좀 더 시장이 뭔가 안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적은 괜찮았는데요. 훌륭했는데 엑셀런트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굿보다는 엑셀런트. 예상을 뛰어넘는 그 탁월함.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그 뛰어넘는 강도가 엄청나게 뛰어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19번째 차트까지 보시고 이제 엔비디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이렇게 몇몇 사진으로 그냥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왼쪽에 큰 거는 이제 관세죠. 그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막 관세 매기려고 어디다 매길까 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미국하고 중국의 양쪽 수장들입니다. 미중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아질 것 같진 않죠. 오히려 이제 미국은 유럽 쪽에 이제 가 있던 시선을 중국 쪽으로 더 돌릴 가능성도 있고요. 러시아랑 엄청 친해졌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그 모습은 예전 소련 때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손잡고서 이제 소련을 압박하던 그 모습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계속 기술적으로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어떤 미국의 반도체 회사 기술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물건 팔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보이는 거는 잘 알고 계시는 딥시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향후 매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근원을 들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여전히. 이 최근의 조정으로 모든 그 가격 부담을 다 해소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더 있어요. 가격 조정이 그 이전에 워낙에 높았던 가격이 아직도 그대로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엔비디아나 M7 이 종목들이 얘네들만 워낙 잘 달리면서 S&P 500이든 다른 주가 지수를 이렇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들이 잘 못 달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S&P 500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그렇죠. 겁니다. 네. 자, 오늘 2부 또 마켓나우에서는 엔비디아까지 간략히 얘기해봤고, 저희 잠시 쉬었다가 또 3부에서도 엔비디아 그리고 화재 IB 리포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